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또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여러 최신 뇌졸중 연구 논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주로 동물 실험 연구, 그리고 또 인간 대상 관찰 연구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들 속에서 어떤 잠재적인 치료법, 예를 들면 줄기세포라든지 아니면 측부순환 증강, 심지어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또 TMAO라는 물질을 통해서 예후를 예측하는 그런 지표까지 핵심적인 발견들을 좀 쉽고 흥미롭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기대됩니다. 먼저 그 잠재적인 치료법 탐구, 동물 모델 연구부터 시작해보죠. 2015년 연구인데요. 줄기세포가 뇌졸중 후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투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연구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죠. 연구진들이 음. 쥐한테 인위적으로 뇌졸중을 유발했어요. 중대뇌 동맥 폐색, MCAO라고 하죠. 네, MCAO 모델을 사용했죠. 그리고는 이제 사람 골수에서 얻은 줄기세포, MSC, 이걸 각기 다른 시점에 투여를 한 거예요. 1시간 후, 하루 뒤, 사흘 뒤 이렇게요. 정맥으로요. 네,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한 거죠. 근데 결과가 정말 놀라웠어요. 뇌졸중 발생하고 정말 딱 1시간 만에 줄기세포를 맞은 쥐들이요. 네, 하루나 사흘 뒤에 맞은 쥐들보다 신경학적 기능 회복이 월등히 뛰어났다는 겁니다. 그 외에 로타로드 테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회전 막대 위에서 버티는 거요? 그런 기능 평가에서요? 네, 그리고 전반적인 움직임 평가에서도 훨씬 좋았어요. 이게 진짜 무슨 회복의 골든아워 같은 게 있나 싶을 정도였죠. 그렇죠. 그것만이 아니죠. 아, 또 있나요? 네. 나중에 한 10일이나 14일쯤 뒤에 뇌를 직접 보니까요. 이 빨리 치료받은 그룹의 뇌 손상 부위, 그러니까 뇌경색 부피 자체도 훨씬 작았습니다. 와, 일시간. 정말 빠르네요. 근데 왜 이렇게 빠른 투여가 효과가 좋았던 걸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 그게 이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연구진들이 단서를 좀 찾았어요. 이 일시간 그룹에서 MMP2라는 효소 활성이 눈에 띄게 높았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혈관이 얼마나 생겼는지 보여주는 혈관 밀도, 이것도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MMP2요? 그게 뭐 하는 요소인데요? MMP 요소들이 사실 좀 양면성이 있어요. 뇌졸중 초기에는 혈액 뇌장벽, BBB라고 하죠. 이걸 좀 손상시켜서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회복 단계로 가면 오히려 손상된 조직을 좀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조직을 새로 만들고 특히 중요한 게 새로운 혈관 신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이 연구에서 나온 MMP2가 바로 그 혈관 신생이랑 관련이 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시간 안에 줄기세포를 넣었더니 MMP2가 활성화되면서 혈관이 더 잘 만들어지고 그게 회복에 도움을 줬을 수 있다. 이런 가설이군요. 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궁금한 게요. 만약 MMP2가 핵심이라면 그냥 그 효소만 활성화시키는 약 같은 건 없나요? 왜 굳이 줄기세포가 필요했을까요? 아하, 아주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연구진도 비슷한 생각을 해서 MMP2 억제제를 한번 써봤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혈관 밀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 있어요. 그 말은 줄기세포의 효과가 단순히 MMP2 하나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죠. 아하. 아마도 줄기세포는 VFG 같은 다른 성장 인자도 분비하고 또 염증 반응도 조절하고 이렇게 좀 더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MMP2만 건드리는 것보다 더 넓은 범위의 회복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군요. 복합적인 작용. 물론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이게 영구적으로 혈관을 막은 G 모델 결과라는 거고요. 실제 사람에게 많은 일상성 뇌졸중과는 좀 다를 수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1시간 안에 투여한다? 이건 지금 기술로는 좀 어렵습니다. 임상 적용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 시간창,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줄기세포가 약간 손상 후 복구에 중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뇌 자체의 방어 시스템을 좀 강화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쪽으로 가볼게요. 바로 측부순환 이야기입니다. 뇌에도 주혈관이 막히면 혈액을 공급해주는 일종의 오회로
예비 혈관망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있죠. 이게 잘 발달된 분들은 확실히 예후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0년 연구는 이 측부 순환을 인위적으로 더 활발하게 만들 수 없을까? 여기서 시작합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발상이죠. 이것도 쥐 실험인데요. 이번엔 1.5시간 동안 잠깐 뇌혈관을 막았다가 다시 뚫어주는 모델을 썼어요.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을 시도했는데요. 하나는 아세타조라마이드, ACG라는 약물입니다. 이게 이뇨제 성분인데 뇌혈류를 좀 늘리는 효과가 있어요. 아, ACG. 네. 다른 하나는 머리를 아래로 좀 낮추는 자세, HGT라고 하는데요. 중력을 이용해서 머리 쪽으로 피를 더 보내는 거죠. 네, 단순하지만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각각 따로따로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같이 써보기도 하고 그 효과를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일단 ACG만 썼을 때랑 HTT만 했을 때 둘 다 아무것도 안 한 쥐들보다는 뇌 손상 부위가 줄어들었어요. 효과가 있었군요. 네, 특히 머리를 낮추는 자세 HTT는 신경기능 점수도 개선시키고 또 뇌부종 관련 지표인 아쿠아포린4, AQ4 발현도 줄였습니다. 뇌가 덜 붓게 했다는 거죠. 아, 뇌부종 감소 효과가 있었군요. 중요하죠. 그럼 두 가지를 같이 쓰면 어땠을까요? 시너지 효과 같은 거요? 네, 그게 또 궁금한 지점이죠. ACG와 HDT를 같이 적용한 그룹은요, 신경기능 점수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두 가지 테스트 모두에서요. 그리고 뇌 안의 수분 함량, 이것도 뇌부종 지표인데 이것도 감소했습니다. 오, 병용 효과가 있었네요. 네, 아마도 ACG가 뇌압이나 부종을 좀 줄여주고 HDT는 직접적으로 혈류를 늘려주니까 이 둘의 조합이 특히 신경회복이나 뇌부종 완화에 좀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럴듯하네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병용요법이 모든 면에서 단독요법보다 막 월등히 뛰어났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뇌 손상 부위 감소 효과는 단독요법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는데 병용 그룹에서는 사후 분석에서 유의하지 않게 나오기도 했거든요. 좀 복잡하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측부 순환을 강화하는 전략이 특히 뇌졸중화에 문제가 되는 뇌부종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단서를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힌 길 옆에 우회로를 더 넓혀주는 느낌이랄까요? 네,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이것도 주의점은 있습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환자 머리 위치에 따른 효과가 좀 연구마다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동물 모델은 좀 큰 뇌졸중을 가정한 거라서 모든 뇌졸중 타입에 다 똑같이 적용될 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줄기세포, 측부순환 강화. 그렇다면 정말 좀 예상 밖의 접근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연구가 하나 나옵니다. 2024년 비교적 최근 연구인데요. 놀랍게도 이산화탄소, CO2를 활용합니다. 그냥 우리가 숨 쉴 때 나오는 그 기체잖아요. 네, CO2. 정말 의외의 물질이죠. 이 연구는 프리컨디셔닝이라는 개념을 썼어요. 펄과 동안이니까 혈관이 막혀있는 허혈 기간 동안, 특히 혈전 제거술처럼 막힌 혈관을 다시 뚫어주기 바로 직전에 뭔가 치료를 해보는 거예요. 네, 재관료 직전에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쥐에게 90분 동안 뇌혈관을 막았다가 다시 뚫어주는 모델을 썼는데 그 막혀있는 90분 동안 간헐적으로 약하게 CO2 농도가 높은 공기 20% CO2를 흡입시킨 겁니다. 아, 허혈 상태일 때 CO2를 마시게 한 거군요. 결과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결과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CO2를 흡입한 쥐들이요. 그냥 일반 공기 마신 쥐들보다 뇌 손상 크기가 작았어요. 그리고 신경기능 점수도 더 좋았습니다. 오, CO2가 효과가 있었다는 거네요? 네. 더 자세히 보니까 뇌세포 손상을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 지표 8HODG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혈액뇌 장벽, BBB의 손상도 줄어든 걸로 나타났어요. BBB 파괴에 관여하는 MMP9 효소는 줄고 BBB 구조를 좀 단단하게 해주는 제도원 단백질은 늘었고요. 와, 이산화탄소가 BBB 보호 효과까지요? 그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 또 다른 효과는 없었나요? 네, 한 가지 더 주목할 만한 점은 혈관주의 세포 페리사이트라는 세포의 생존율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세포들이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을 딱 감싸면서 혈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얘네들이 잘 살아남았다는 게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모든 효과들이 왜 나타나는 걸까요? 특히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이런 일을? 아, 그걸 이해하려면
허열 재관류 손상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허열 재관류 손상이요? 네. 막혔던 혈관이 다시 빵 뚫리면서 혈액이랑 산소가 공급되는 건 좋은 일이죠. 근데 바로 그 순간에 갑자기 활성산소종, ROS 같은 유해 물질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뇌세포를 추가로 손상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재관류 손상인데 혈전 제거술 같은 치료의 효과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좋은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손상을 줄 수도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CO2가 여기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냐? 몇 가지 가능성이 제시되는데요. 첫째, CO2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중에 레이저 도플러로 재보니까 CO2 흡입 시 뇌 혈류가 증가했어요. 네, 혈류 증가. 둘째는 항산화 효과입니다. CO2 자체가 일부 활성산소종을 제거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산화 스트레스 지표 감소가 이걸 뒷받침하죠. 네. 셋째는 앞서 언급된 BBB 보호 및 강화 효과. 넷째는 혈관주의 세포 보호 효과입니다. 이 혈관주의 세포가 잘 살아남으면요. 큰 혈관이 뚫린 뒤에도 모세혈관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서 피가 잘 안 도는 무관료 현상, 이걸 좀 막아줄 수 있어요. 무관료 현상이요? 네. 그러니까 재개통된 혈류가 뇌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도록 돕는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혈관을 넓히는 것뿐만 아니라 재관료될 때 생기는 손상 자체를 줄이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네요. CO2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특히 혈전 제거술 직전에 이런 개입을 한다는 펄 컨디셔닝 개념이 중요합니다. 시기적절하게 재관료 손상을 미리 좀 방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거죠. 네, 아주 시의적절한 개입이네요. 물론 이것도 아직은 G모델 연구 단계입니다. 실제 임상에 쓰려면 안전성 문제, 특히 출혈성 뇌졸중 환자에게는 어떨지, 또 최적의 CO2 농도나 투여 방법 같은 걸 더 확실히 알아야겠죠. 그렇죠. 하지만 뇌졸중 급성기 치료에 있어서 아주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정말 흥미로운 접근법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뇌졸중 발생 직후에 뇌를 보호하거나 회복을 돕는 그런 잠재적인 치료 전략들을 살펴봤는데요. 이제 시각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뇌졸중을 겪고 난 후에 누가 더 좀 힘든 시간을 보낼 가능성이 높을까? 즉, 예후를 예측할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9년 연구인데 TMAO라는 물질에 주목했습니다. 네, TMAO, 트리메트라민 N 옥사이드죠. 이게 좀 흥미로운데요. 우리가 붉은 고기나 달걀 같은 걸 먹으면 그 안에 있는 특정 영양소, 뭐 콜린이나 엘카르니틴 같은 거요. 이걸 우리 장 속에 사는 미생물이 분해해서 만드는 물질이라고요. 맞습니다. 장내 미생물이 만드는 대사산물이죠. 근데 이 TMAO가 혈액 속에 많으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보고들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 뇌졸중 예후와의 관계에서는 이야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장-뇌 연결축, gut-brain axis가 여기서 또 등장하는 건데요. 음식을 통해 들어온 물질이 장내 미생물에 이어서 TMA라는 걸로 바뀌고 이게 간으로 가서 FMO3라는 효소를 만나면 최종적으로 TMAO가 되는 거거든요. 아, 장에서 간까지 가는군요. 네, 이 경로 자체가 참 흥미롭죠. 우리 몸 안에 미생물이 만들어낸 화학 물질이 혈관 건강, 더 나아가서 뇌 건강과 예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래서 이 한국 연구진들은 실제 뇌졸중 환자 데이터를 분석했다고요? 네, 후양적 분석 연구인데요. 처음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들, 그 다음날 공복 상태에서 혈액을 뽑아서 TMAO 수치를 쟀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대 3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 거죠. 이분들한테서 재발성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혹은 사망 같은 주요 심혈관계 사건, 이걸 MACE라고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봤어요. 결과가 어땠나요? TMAO가 정말 예후랑 관련이 있었나요? 결과는 꽤 명확했습니다. 혈중 TMAO 수치가 높은 그룹, 기준치를 7.5 뮤몰 퍼 리터로 잡았는데요. 이 그룹이 낮은 그룹보다 MACE 발생 위험이 유의하게 높았습니다. 오, 정말요? 얼마나 높았는데요? 위험비가 한 1.7배 정도 됐는데요. 더 중요한 건 이게 환자의 나이나 당뇨병 유무, 처음 뇌졸중이 얼마나 심했는지 같은 다른 알려진 위험 요인들의 영향을 다 보정한 후에도 독립적으로 연관성이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아, 다른 요인들을 다 고려해도 TMAO가 여전히 중요한 예측 인자였다는 거군요.
그렇죠. 높은 TMAO 수치 자체가 뇌졸중 후 나쁜 예후를 예측하는 독립적인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 셈이죠. 근데 아까 이야기가 좀 복잡하다고 하셨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이 연구 결과는 꽤 명확해 보이는데요. 아, 네. 바로 다른 연구들에서 좀 상반된 결과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함께 살펴본 리뷰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듯이요. 예를 들면 중국에서 한 연구를 보면 오히려 뇌졸중이나 TIA, 그러니까 일과성 허열 발작 환자들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TMAO 수치가 낮았다는 결과도 있어요. 네, 낮았다고요? 왜 그렇게 정반대 결과가? 글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연구 대상 집단의 인종이나 식습관 같은 특성 차이, TMAO를 측정한 시점의 차이, 환자들이 받은 치료의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심지어 TMAO가 혈액의 삼투압을 조절하는 등 일부 보호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요. 아예 뇌졸중 예후와는 별다른 연관성을 찾지 못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특히 생선에 TMAO 전구 물질이 많은데 생선 섭취는 보통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생선 섭취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 생선역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TMAO가 직접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냐, 아니면 그냥 건강하지 못한 장내 환경이나 몸의 전반적인 불균형 상태를 반영하는 결과적인 지표에 불과하냐 하는 거죠. 원인이냐 결과냐. 네. 그리고 TMAO는 주로 신장을 통해 배설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신장 기능 상태가 어떤지도 굉장히 중요한 교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아, 고려할 게 정말 많네요. 그럼 단순히 TMAO 수치가 높으면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겠군요. 그렇죠. 아직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후 예측의 실마리는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여러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TMAO는 뇌졸중 환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당히 유망한 바이오마커 후보 중 하나로 충분히 고려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 건강과 뇌 건강 사이의 그 복잡한 연결고리를 푸는데 중요한 열쇠가 될 수도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연구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핵심적인 아하 순간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줄기세포 같은 잠재적 치료법에서는 언제 투여하느냐 이 타이밍이 효과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는 점. 회복의 문이 열려있는 시간, 즉 골든 타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다는 거죠. 네, 타이밍이 핵심이죠. 둘째, 뇌 자체의 방어 시스템, 그러니까 측부 순환을 인위적으로 강화하거나 HDTA 시즈 아니면 혈류가 막힌 동안 뇌를 보호하려는 시도, CO2 이런 것들이 동물 모델에서는 상당히 희망적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큰 뇌졸중이나 뇌부종, 재갈류 손상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더 잠재력이 있어 보였고요. 네, 특정 상황에서의 가능성이죠. 그리고 셋째, 우리의 장 건강. 이게 생각보다 뇌와 정말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TMAO 같은 물질이 뇌졸중 발생 위험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예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이건 정말 장뇌 연결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다 종합해보면 뇌졸중 회복이라는 과정이 얼마나 다면적인지, 얼마나 복잡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손상된 뇌세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혈류의 역학적인 문제, 염증 반응, 신경 보호 메커니즘, 심지어 우리 몸속 미생물 생태계까지 정말 수많은 요소들이 얽히고 설켜서 돌아갑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연구들은 바로 이 복잡한 퍼즐에 각기 다른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려는 시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군요. 동시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번역의 간격입니다. 즉, 동물 실험에서의 성공이 항상 인간에게 그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 그리고 TMAO 연구처럼 관찰 연구에서 발견된 연관성이 반드시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상관관계이지 인과관계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점은 항상 유의해야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최신 연구 동향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께 미래 뇌졸중 치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막힌 혈관을 뚫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뇌 조직 자체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염증을 조절하고 더 나아가서는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예를 들면 장내 미생물이나 대사 프로필 같은 것을 고려해서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고 또 맞춤형 치료 전략을 개발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네, 정말 미래의학의 방향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뇌졸중 연구의 최전선을 탐색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또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오늘 아주 흥미로운 연구들을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TMAO 연구에서 강조된 장-뇌 연결축, 그리고 여러 동물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뤄진 뇌졸중 회복 과정의 염증 요소, 이 두 가지를 고려할 때요. 미래의 뇌졸중 치료는 단순히 뇌에 직접 작용하는 약물이나 시술을 넘어서서 어떻게 장 건강 관리나 전신적인 염증 조절 같은 전략들을 효과적으로 통합할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어쩌면 개인의 장내 미생물 상태나 대사 상태를 아주 정밀하게 분석해서 그걸 바탕으로 한 초개인화된 뇌졸중 예방 및 치료법 개발까지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와, 장 건강과 염증 조절 그리고 초개인화된 치료, 정말 흥미로운 화두입니다. 미래의학의 모습을 상상하게 만드네요. 오늘 저희가 함께한 이 깊이 있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생각을 더욱 넓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하고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